2006년 5월 20일 새벽 2시 반쯤 화재 신고를 받고 군포 금정역 인근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전철 방호벽 옆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체는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굽어있던 일부 손가락과 과거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감식한 결과 실종된 윤 씨로 판명됐죠. 윤 씨는 실종된 지 5일 만에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한편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단문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서나 증거물 등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 여성 김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죠. 김 씨는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에 일명 도깨비도로 옆 풀숲에서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허벅지 부근에는 예리한 흉기로 인해 생긴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얼굴은 테이프로 휘감겨 있었고 양손은 결박되어 있었죠.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2명의 젊은 여성이 연달아 살해되자 경찰은 비상에 걸렸고 군포경찰서 내 모든 인력이 동원돼 두 사건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우선적으로 동일수법 전과자를 수사망에 올려놓고 용의자를 좁혀나갔고 범인의 예상 가능 동선을 설정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통신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죠. 경찰은 두 번째 희생자였던 김 씨의 사체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두 피해 여성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해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7살의 여성이 또 실종됐죠. 세 번째로 실종되었던 허 씨의 실종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허 씨가 실종되고 이틀 후인 7월 3일 범인이 허 씨의 신용카드로 A팀기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는 장면을 확보했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날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인이었던 25살의 김윤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윤철은 컴퓨터 부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전과라고는 청소년기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낸 것이 전부였죠.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집에서는 효자 아들이었고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문제없이 직장생활하던 동료 김윤철은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연쇄살인마로 지냈죠. 나랑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으면서 같이 일하던 옆자리 동료가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였다면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 대부분은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윤철의 실체에 경찰들 또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안양에서 모처럼 친구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22살의 윤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젠틀해 보이는 김윤철이 같은 방향이라며 데려주겠다는 말에 차에 올랐죠. 그리고 김윤철은 윤 씨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는데 이에 윤 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포에 떨고 있던 윤 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냈지만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했어요. 결국 소리 지르면서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시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윤 씨는 납치된 직후 남자친구와 112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었고 짧게는 3초, 길게는 10여 초 동안 신호가 울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납치부터 살해까지 2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김윤철은 윤 씨를 살해하고 사체 유기할 곳을 찾아 군포 시내를 1시간 이상 돌아다니다가 금정역과 도로의 담틈을 발견했고 그곳에 사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인출했죠. 일부러 유동인구가 많은 3번 역내 A팀기를 선택했는데요.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깡통 CCTV였던 탓에 현금 인출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유기하고 며칠 뒤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가 사체 훼손을 목적으로 윤 씨의 몸에 불을 질렀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중으로 되어 있던 담 하나를 허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6월 9일 3분역에서 집으로 가던 20살의 김 씨에게 접근했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김윤철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차에 탄 김 씨는 차 안에서 1시간 40분 넘게 남자친구와 학교 생활 등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됐죠. 하지만 김윤철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전 범행에서 성폭행과 함께 신용카드를 빼앗아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쉽게 얻었던 그는 이번에도 성폭행과 함께 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철이 신체를 더듬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김 씨는 차에서 내리려 했고 이때 김윤철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죠. 성폭행만은 절대 안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성폭행은 포기하고 돈이라도 빼앗으려고 했는데요. 김 씨는 신용카드도 없었고 현금도 10,000원 정도밖에 없었죠. 결국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윤 씨와 같은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2차례 범행을 통해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은 김윤철은 7월 1일 밤 11시경 군포시 삼분동에서 집에 가던 27살의 허무 씨에게 접근했고 세 번째 범행에서는 더욱 과감한 모습을 보였죠.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김 씨는 이전 희생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 및 유괴합니다.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의 야산풀숲에서 발견됐는데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더 경악스러운 건 범행 이후 허 씨가 갖고 있던 구찌 핸드백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정도로 태어냈다는 거였죠. 체포 당시 그는 ATM기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진 않았지만 무조건 범행을 부인했죠. 범행을 교묘하게 둘러대다가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단념한 듯 모든 범행을 자백합니다. 하지만 허 씨의 생사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체포 당시 허 씨의 시신은 발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공식 수사 발표 직전까지도 허 씨가 살아있으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결국 기자회견을 1시간 앞둔 7월 5일 오후 2시경 울면서 허 씨도 죽였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수십 건의 포르노 영상이 발견됐는데요.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갖는 장면,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실제로 강간하는 장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고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했다는 점으로 볼 때 내면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카드빚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연봉 2,800만 원가량을 받고 있었고 가정 형편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죠.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차였는데 카드빚과 차량 할부금으로 매달 160만 원가량 지출해야 하는 적자 생활을 해왔고 그동안은 주위에서 돈을 빌려 상환했지만 그것도 누적이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엽기적인 행적은 조사 과정에서 속속들이 드러났어요. 1차 범행 다음날 윤 씨에게 뺏은 돈과 카메라를 가지고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한국민속촌에 놀러가 피해 여성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4일 후인 6월 13일에는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디카가 쓸만한 거냐 묻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동료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가방, 메모리 카드 등 부속품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어요.
윤 씨에게 뺏은 돈 중 100만 원은 여자친구에게 주고 70만 원은 차량 할부금으로 사용했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과 가방을 선물 받은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범행을 알게 된 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김윤철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더 죽였을 거라고 말했고,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처음에는 목적을 위해 범행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범행 자체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김윤철은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초범이었고 국가유공자의 후손임을 감안하여 사형이 마땅함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판결문. 형식적으로는 2026년부터는 가석방도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빠 가석방 가능성이 없을 거란 얘기가 있지만 또 모르죠. 언젠가 우리 기억에서 흐릿해질 쯤 조용히 나와 우리 주변에 살고 있게 될지도요. 평생을 고통과 슬픔에 살아야 하는 유가족이, 그리고 끔찍하게 누군가에게 당하는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 심신미약이라,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게 양형의 기준이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